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 대한민국 무역사의 한 축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계신 홍익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전후에 이제 60년대까지 이제 자리를 막 잡아가고 환율을 조정하면서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었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이제 70년대 오면서 생기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북한에 계속 밀리고 있었던 경제가 70년대 들어서 오면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했고, 또 그 중심에는 그동안에 이제 뭐 가발이라든가 무슨 벽지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중화공업, 중공업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면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60년대 말에 들어와서 우리 섬유산업이 이제 부쩍 성장을 해요. 그래서 네. 섬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한 45% 이상을 점하고 그 과정에는 우리 여공들의 그 노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70년대 들어와서 그 국제 환경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즉 우리보다 인건비가 더 싼 나라들이 네네. 경공업 제품으로 쫓아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인건비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시대적 상황이 이제는 경공업에서 이제 중화공업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됐고, 게다가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60년대 말서부터 북한의 도발이 아주 극심하게 자행이 됩니다. 어떤 도발이죠? 도발이 무장특공대가 청와대 습격한 것도 있었고, 김신조 씨. 푸에블로 뭐 납치 사건, 네. 그다음에 판문점 도끼 사건, 당시 지하 땅굴들 뭐 등등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의 군사 지원을 축소한다거나 철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겹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도상들이 추격을 해오고, 네. 게다가 북한의 어떠한 그 위협이 점점 점증하면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게, 그러면 중화건설과 방위사업은 어차피 성격이 같은 거니까 이거를 동시에 함께 추진하자 하는 게 1973년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그 박정희가 발표를 합니다. 일종의 자립국방, 미국에 의지하던 것을 자립국방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맞아요. 있는 거겠네요. 네. 거기에는 이제 들어가. 그래서 중화공업이 6대 핵심 산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구도가 완전히 방위산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산업은 뭐냐면, 화약 만들 적에는 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다 요소비료만 생산하는 공장들이 돼서 질산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들어선 게 제7비료라고 그래서 오늘날 남해화. 거기는 이제 평시에는 비료를 생산하고 비상시에는 화학 기초 소재인 질산을 생산한다. 군사 원료인. 네. 그리고 그 근처에 화학 공장을 짓자 해가지고 오늘날 여천의 한국화약 제2공장이 거기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화약의 기초 소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화학 공장을 하고, 그다음에 포탄을 만들려면 있어야 되는 게 이 금속들, 동, 아연, 납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 재련소를 온산에 모아서 온산공업기지를 만들자 해서 세 가지 산업이 등장을 하는 거지. 화약에 대한 기초 자료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화약을 만드는 공장하고 화약 공장에 필요한 금속들, 동, 아연, 납
그래서 이게 이제 3대 산업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해군들의 군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군함 기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진해 해군 기지하고 가까운 곳에 조선소를 만들어서 평시에는 어선이나 상선을 만들지만 비상시에는 군함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군함은 비상시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거를 진해만 입구하고 진해만 내에다 만들어요. 그게 오늘날 목포 조선소하고 삼성 그 조선소예요. 그게 이제 진해만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전은 전자병기니까 전자병기는 구미에다 만들자. 해서 그것도 평시에는 전자 제품 만드는 회사를 구미에 모아가지고 비상시에는 전자병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대포나 장갑차나 탱크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계공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창원에 하기로 합니다. 아하.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공단입니다, 지금. 맞아요. 공단에 하나씩 다 뻑뻑 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당시는 중학교가 방위사업은 표리일체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평시에는 그러한 공장들이 이 평상시에 활용되는 그러한 장비들을 만들다가 비상시에는 방위산업, 군사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건 사실은 평소에도 양쪽을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잡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어요. 그렇죠. 69년도까지는 확실히 그랬어요. 방위산업도 그 당시 북한이 뭐 탱크 정도가 아니라 북한은 잠수함도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이 쳐져 있었어요, 우리가. 중화공업 자체도 그렇지만 방위산업 자체가 그거를 73년도서부터 79년도까지 우리가 바짝 당겨들어서 그림대로 그거를 읽어냅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면 1973년 연두교서 때 이제 박정희가 발표를 하고, 그럼 박정희가 준비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오은철 수석한테 이거를 모든 강요들을 모아놓고 이제 브리핑을 하라고 그래서 그해 1월 말에 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청와대에 이미 병기 전시실이라고 무기 전시실이 다 마련돼 있어가지고 강요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보면서 죄돌래. 이게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강하구나. 청와대 내에 이런 무기를 진열해 놓고 어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오은철 수석이 이 과정을 쭉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6대 산업에 대해서 지금 중화건설과 방위산업은 이거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로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화약 생산을 위한 기초원료를 어디서 만들고, 그 근처에 화학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화학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재련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군기지는 어떻게 하겠다, 전자병기는 어떻게 하고, 그 기계공업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각종 장갑차나 탱크, 심지어는 군함, 그 대형 군함 엔진서부터 뭐 비행기 부품 등 그때 계획들이 쫙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1970년대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전기 들어가는 터빈을 만들 정도니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올리긴 했네요, 한국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때는 시기가 적절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경제 관료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한 사람들 많았어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 이게 돈이 한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브리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오 수석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그랬을 적에 오 수석이 내재 합쳐서 100억 달러 있어야 됩니다. 쉽죠. 그럼 지금 그 당시에 100억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GDP 수준일 것 같은데. 그건 우리나라 수출액 자체가 그게 안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재무부 장관을 똑 찾아보면서 남재무, 그 당시 남도구 재무장관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재무장관들 그걸 만들어낼 제가요.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X가 너무 커서요. 하고 이제 얼버무리니까 대통령이 화를 내. 내가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에 맞설 수 있고 우리의 수출이 경공업 제품에서 탈피해서 이제 중화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자세가 안 됐다 그지 돈을 마련하고 안 돼.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한테 당신이 그 집행위원장이 돼가지고 이걸 세부적으로 한번 챙기라고 그 강요들을 이제 푸시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70년대 내내 이것에 대한 푸시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조선소를 하려면은 조선소를 할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 정주영 씨 보고 당신 조선소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겠다고 그래. 그런데 정주영 씨가 한참 조사해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너무 그래서 대통령한테 네.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주비 씨가 저기 영국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 거북선 모양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네.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된통 당하지. 오늘날 현대건설 실력으로만 만들어진 줄 아죠? 그거 정부와 국민과 다 도와준 건데 못하겠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고. 사실이야 그 뭐 온갖 그렇지 발주를 줬으니까 그때는 정부 발주가 컸겠죠 민간 발주보다. 네. 그래서 그 정주영 씨가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 네. 하여튼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추진력은 남달랐어요. 전혀 독후도 안 됐고 이런데 먼저 뛰어가서 그 500원짜리 보이면서 차관을 얻어낸 거하고 그 다음에 짓지도 않는 도크를 가지고 와서 먼저 수주를 따와. 하여튼 그러한 사업상의 추진력은 대단했어요. 근데 그랬던 양반이 조선소를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비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대 쪽에서는 그 얘기만 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사실 그 사이에는 정부에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게 실력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한번 있었군요. 그 당시만 해도 기업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수출 특혜나 이런 걸로 그 자본을 몰아주고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정부에서 협조해달라 그러면 그거를 안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게 이거를 그러니까 관료들이나 대통령의 뜻으로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죠. 그러니까 요즘 중국 기업들 보면 거의 대부분 국유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나 뭐 지금이나 지금보다 조금 전에 중국의 기업들의 상황이나 조금 비슷해 보이는 그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랬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끔씩 받는데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드디어 한국이 그동안의 경공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후장대 산업으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군수와 연결되어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홍익희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